스페인 마드리드 RTV 공영방송 저녁 뉴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럽의 기준을 뒤흔들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APC 교통도시 인프라 실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마드리드 대중교통청 분석가 엘레나 로페스, 그리고 그와 동행한 학생 28명. 그들이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집단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노도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선진국의 기준은 한국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0초 입국, 3분 정시, 305km KTX의 흔들림 없는 속도, 그리고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배려와 질서. 엘레나는 일주일 동안 무엇을 보았고 왜 유럽 최고 전문가가 무너져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이 이야기의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드리드 대중교통청에서 일하는 도시 이동성 분석가입니다. 엘레나 로페스, 37살이에요. 이 일을 한 지 12년째입니다. 유럽 도시들의 교통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게 제 전문이죠. 솔직히 말하면 자부심이 있었어요. 유럽의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회의였습니다. 마드리드 교통청 본부 3층 회의실이었어요. 오전 10시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20명 정도의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기별 교통 개선 방안 보고 시간이었어요. 카를로스가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후배였어요. 성실하지만 가끔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는 친구였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가 화면을 넘기며 말했어요. 한국의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참고하면 어떨까요? 스크린도어 설치율이 100%고 정시 운행률도 99%가 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몇몇 동료들이 웃음을 참는 표정이었죠.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거기 지하철이 그렇게 좋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카를로스가 저를 보며 멈췄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말이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자료를 넘기며 이어갔습니다. 기술은 인정합니다. 삼성, LG, 좋은 회사들이죠. 하지만 도시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 유럽이 20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가 있거든요.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일부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는 불편한 표정이었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니까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도시 인프라의 성숙도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도와줘야 할 수준이죠. 카를로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엘레나,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죠. 그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어요. 저는 그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로서 당연한 평가를 한 건데 왜 불편해하는 거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어요. 제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유도시 이동성 평가단 공식 파견 명령서였죠. 저는 봉투를 뜯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어디지? 파리? 베를린?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정확히는 경주라는 도시였죠. APC 정상회의가 거기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아시아 주요 도시의 교통안전 인프라를 평가하기로 했고 제가 실사단에 포함된 거였어요. 저는 팀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죠. 팀장님, 이거 뭔가요? 팀장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의견이 많더라. 직접 가서 보고 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팀장님, 저는 유럽 전문가입니다. 아시아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팀장이 웃었습니다. 비꼬는 웃음이었죠. 전문가면 어디든 평가할 수 있어야지. 아니면 내 전문성이 유럽 안에서만 통하는 건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일주일이야. 인천 들어가서 서울 거쳐 경주까지. 교통 인프라 평가하고 오면 돼. 어렵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시아 도시 하나 평가한다고 유럽 모델이 흔들리겠어? 솔직히 짜증이 났습니다. 시간 낭비였어요. 형식적인 출장이죠. 그냥 일주일 다녀와서 보고서 쓰고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노트북으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지하철 노선도, 버스 체계, 도로 시스템. 데이터는 괜찮았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데이터와 현실은 다르다. 유럽에서 12년 동안 일하며 배운 겁니다. 시스템은 종이 위에서 완벽해 보여도 현장은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빠르게 발전한 도시일수록 그렇죠. 비행기는 월요일 오후 5시에 출발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인천까지 직항으로 14시간이었어요. 창가 좌석에 앉아 이륙을 기다렸습니다. 옆자리에는 같은 평가단 소속인 독일 동료 마르쿠스가 앉았어요. 그는 함부르크 교통청 소속이었습니다. 이륙 후 두어 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기내 화면에서 스페인 공영방송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죠. 그런데 자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드리드 국제학교 학생들,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마치고 귀국 공항에서 집단 오열. 화면에는 15살쯤 되어 보이는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었어요. 부모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죠. 한 여학생이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가고 싶어요.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서 아쉬워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렇게까지 우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저는 마르쿠스를 쳐다봤습니다. 저거 봤어요? 마르쿠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다녀온 애들이 운다고? 뭐 대단한 게 있나 보지.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과장된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했죠. 감정을 자극해서 시청률 올리려는 흔한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뭔가 묘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도시 이동성 분석가예요. 위험을 감지하는 게 제 직업이죠. 데이터에서 이상 신호를 찾아내는 일을 12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마르쿠스가 엘레나, 너도 울고 올 거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문가예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그가 웃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죠. 비행기는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으로요. 14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으로 서해 바다가 보였어요. 회색빛 바다 너머로 육지가 나타났죠. 고층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크고 복잡해 보이는 도시였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기체가 흔들렸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일주일이야. 금방 지나갈 거야.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일주일이 제 12년 경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가장 오만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것도요.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공기가 들어왔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마르쿠스가 제 뒤를 따라왔죠. 자, 가볼까요? 우리가 뭘 도와줘야 할지 보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를 향해 걸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입국장으로 가는 복도였어요. 사람들이 줄지어 걷고 있었죠. 저는 마르쿠스와 함께 자동 출입국 심사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자동 게이트 있네요. 마르쿠스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에도 있는 시스템이죠.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했어요. 딱 10초 걸렸습니다. 문이 열렸죠. 저는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줄이 없었습니다. 마드리드 공항은 항상 최소 40분은 기다려야 해요. 프랑크푸르트는 1시간도 넘게 걸리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걸어가면서 통과하는 수준이었어요.
엘레나, 이거 좀 빠른데?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완료까지 정확히 15분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긴 하네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놀랐어요. 이 정도 효율은 쉽지 않거든요. 수암을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회전대를 찾아섰죠. 그런데 제 가방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벌써요? 마르쿠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그의 가방도 나와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비행기 착륙한 지 15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마르쿠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운이 좋았나 보지. 하지만 운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다른 승객들도 다들 수화물을 받고 있었어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출구로 향했어요. 그때 로봇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1m 20cm쯤 되는 흰색 로봇이었어요. 화면에 얼굴이 그려져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로봇이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벽한 스페인어였죠. 억양까지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울이요. 제가 대답했어요. 로봇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공항철도 타는 곳은 지하 1층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멍하니 따라갔습니다. 마르쿠스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로봇이 스페인어를 하네.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공항철도 플랫폼이 나왔어요. 전광판에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안내가 떴습니다. 다음 열차 3분 후 도착.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3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렸죠. 우리는 탔습니다. 열차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깨끗했어요.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엘레나. 마르쿠스가 제 어깨를 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그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열차가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터널을 지나가는데 속도가 빨랐어요. 그런데 흔들림이 거의 없었죠. 이거 자기 부상 열차야?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일반 전동차인데 궤도 상태가 좋은 거예요. 저는 전문가입니다. 열차의 흔들림으로 선로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이 정도 안정감은 유지보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내렸어요.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모두 한쪽으로 서서 내리는 사람을 기다렸죠. 저는 마르쿠스를 쳐다봤습니다. 공항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죠? 그가 시계를 봤어요. 45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서울 시내까지 45분이었어요. 마드리드는 최소 2시간은 걸립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더 오래 걸리죠. 우리는 호텔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영어로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스페인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빼곡했죠. 도로는 복잡했지만 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신호를 지켰어요. 끼어들기도 없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오늘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입국 심사 10초, 대기 시간 제로, 수화물 수령 15분, 공항철도 정시 운행, 로봇 안내 다국어 지원. 타이핑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대기 시간 제로를 목표로 설계된 거였어요. 유럽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이에요. 조금씩 나아지죠. 하지만 한국은 아예 처음부터 다르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엘레나, 괜찮아?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뭔가 제 예상과 달랐어요. 도와줘야 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있었죠.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내렸어요. 호텔 로비로 들어갔죠.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오늘 하루가 계속 재생됐습니다. 10초 만에 입국, 15분 만에 수화물, 3분 만에 오는 열차, 스페인어 하는 로봇. 저는 천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설계야.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요. 한국은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서울 지하철을 평가해야 했어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뭘 더 보게 될지 몰랐거든요.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고 마르쿠스와 함께 로비로 내려왔어요. 오늘은 서울 지하철을 평가하는 날이었죠. 2호선을 타볼까요? 마르쿠스가 지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시청역이었습니다. 역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벽면에 노선도가 붙어 있었어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기돼 있었죠. 그런데 스페인어도 있었습니다. 적어봤어요? 제가 마르쿠스를 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페인어까지 있네. 신기하긴 하다.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바닥에 발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모두 그 위에 서 있었죠. 열차가 오기 전부터 질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였어요. 플랫폼 전체에 유리문이 설치돼 있었죠. 마르쿠스, 저거요. 제가 가리켰습니다. 그가 쳐다봤어요. 스크린도어? 우리도 있잖아. 맞습니다. 유럽에도 있어요. 하지만 일부 역에만 설치돼 있죠. 예산 문제 때문입니다. 저는 플랫폼을 따라 걸었어요. 끝까지 가봤습니다. 모든 구간에 스크린도어가 있었어요. 100%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마르쿠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돈이 많은가 보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한국은 사고를 예방하는 걸 선택한 겁니다. 유럽은 사고가 나면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타는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방송도 없었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탔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열차가 출발했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통화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노약자석 근처였는데 할머니 한 분이 타셨습니다. 그 순간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말없이 자리를 비켜줬죠.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고 남자도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계속 지켜봤어요. 두 정거장을 더 지나갔습니다. 임산부가 탔어요. 또 자리가 비워졌죠. 아무 말도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비켜줬어요. 엘레나. 마르쿠스가 제 팔을 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왜요? 계속 저 사람들 쳐다보고 있어. 이상해 보여.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마드리드 지하철에서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약자석이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양보하라고 말하면 그제야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법이나 규칙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죠.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환승을 해야 했어요. 안내판을 따라 걸었는데 모든 표지판에 스페인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시스템에 녹아 있어. 유럽은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국어 안내가 부족해요. 영어 정도만 있죠. 프랑스는 프랑스어만 고집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다시 열차를 탔습니다. 이번엔 신분 당선이었어요. 더 빠른 열차였죠. 좌석도 편했습니다. 흔들림도 거의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터널벽에 LED 광고가 지나갔어요. 속도가 빨랐는데도 광고가 선명하게 보였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기술이 좋네요. 마르쿠스에게 말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우리는 1시간 넘게 지하철을 탔습니다. 여러 노선을 바꿔 타봤어요. 2호선, 3호선, 신분당선, 9호선까지요.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있었습니다. 모든 안내판에 다국어가 있었어요. 모든 열차가 정시에 도착했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스크린도어 설치율 100%, 다국어 안내 스페인어 포함, 정시 운행 확인, 시민 질서 자발적. 타이핑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걸렸어요. 시민 질서 자발적. 이게 맞나요? 저는 문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맞았습니다. 오늘 본 건 규칙이 아니었어요. 문화였습니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조용히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우리 도시도 외국인이 많아.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배려를 못하지?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은 버스를 평가해야 했어요. 솔직히 기대가 됐습니다. 아니, 두려웠어요. 뭘 더 보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던 남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는 왜 그랬을까요? 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어요. 서로에게 피해주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야. 사람이야.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마르쿠스와 호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오늘은 서울 버스 시스템을 평가하는 날이었죠. 어디부터 볼까요?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광화문 근처로 가요. 출퇴근 시간대 버스를 봐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광화문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아침 8시였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모두 줄을 서 있었죠. 정류장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스 번호와 함께 도착 시간이 표시돼 있었어요. 간선 153번, 3분 후 도착.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3분을 재보기로 했어요. 마르쿠스가 제 옆에서 웃었습니다. 설마 정확하게 오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통 상황은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마드리드 버스는 전광판에 5분이라고 떠도 10분, 15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3분이었어요. 우연이겠죠?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지선 720번, 4분 후 도착. 또 시계를 봤습니다. 4분 후 버스가 왔어요. 오차는 10초도 안 됐습니다. 저는 마르쿠스를 쳐다봤어요. 그도 놀란 표정이었죠. 이거 어떻게 가능해? 제가 물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GPS 추적이겠지. 기술적으론 어렵지 않아. 맞습니다. 기술적으론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교통체증, 신호등, 승객 탑승 시간까지 모든 변수를 계산해야 하거든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죠. 줄을 지키며 한 명씩 탔습니다. 그때 휠체어를 탄 남자가 나타났어요. 기사님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튼을 눌렀죠. 슬로프가 자동으로 펼쳐졌어요. 남자가 천천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뒤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자리에 고정되자 슬로프가 다시 접혔어요. 기사님이 운전석으로 돌아갔죠. 전체 과정이 2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마드리드에서는 휠체어 승객이 타려면 최소 5분은 걸립니다. 슬로프도 수동이고 승객들도 불평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버스에 탔습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가 복잡했어요. 차들이 많았죠.
하지만 버스는 정시에 움직였습니다. 중앙차로를 달렸어요. 신호가 버스 우선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중앙차로네요.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에도 있죠.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맞았습니다. 일반 차량이 버스 차로에 들어올 수 없게 물리적으로 막혀 있었어요. 이래서 정시 운행이 가능한 거였죠.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내렸어요. 그 다음에 타는 사람들이 탔죠. 모든 게 질서 있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앞쪽 안내판을 봤습니다. 다음 정류장 이름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돼 있었어요. 음성 안내도 나왔습니다. 스페인어도 포함돼 있었죠. 다음은 시청역입니다. 넥스트 스타프 이즈 시티홀. 저는 놀랐습니다. 버스에도 다국어 안내가 있다니요. 지하철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는 종로까지 버스를 탔습니다. 내려서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신호가 빨간불이었죠. 차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비어있는 도로였어요. 저는 건너려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멈췄습니다. 다시 인도로 돌아왔어요.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초록불이 켜졌고 그때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마르쿠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차도 없는데 신호를 지키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마드리드에서는 차가 없으면 바로 건너요. 신호 따위 신경 쓰지 않죠. 경찰이 없으면 규칙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차가 없어도 신호를 지켰습니다. 왜일까요? 벌금이 무서워서? 아니었어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야. 마르쿠스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 때문에 신호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는 거죠. 마르쿠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는 설명했어요. 만약에 누군가 차 없다고 신호 무시하고 건너면 뒤따라오는 사람도 건너요. 그럼 질서가 무너지죠.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마르쿠스가 침묵했습니다. 저도 말을 멈췄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는 또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엔 마을버스였어요. 작은 버스였죠. 골목길을 누볐습니다. 여기도 전광판이 있었어요. 도착 시간이 표시돼 있었고 정확했습니다. 오후 4시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죠. 서울의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죠. 오늘 본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시 운행률 99% 이상 추정. 휠체어 탑승 2분 이내. 중앙차로 완전 분리형. 다국어 안내 모든 버스 적용. 시민의식 신호 준수율 거의 100%.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시민의식 신호 준수율 거의 100%.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어요. 시스템도 아니었죠.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믿는 마음이었어요. 버스가 정시에 오니까 사람들이 미리 나와요. 신뢰가 있으니까요. 신호를 지키니까 사고가 안 나요. 질서가 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죠. 이 도시는 신뢰로 돌아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제가 뭘 도와준다고 했던 걸까요? 배워야 할 건 저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KTX를 타고 경주로 가야 했어요. 고속열차를 평가해야 했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더 이상 뭘 보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아침 7시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마르쿠스와 함께 대합실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에 열차 시간이 표시돼 있었죠. KTX 302호 경주행 오전 8시 출발. 우리는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KTX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색 차체에 파란 줄이 그어져 있었죠. 유럽 고속열차와 비슷해 보였어요.
AVE랑 비슷하네.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AVE는 스페인 고속열차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비슷할 거예요. 우리는 열차에 탔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어요. 의자가 편했습니다. 넓었죠. 앞좌석 간격도 충분했어요. 정각 8시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소음도 적었죠.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빌딩들이 빠르게 흘러갔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출발한 지 10분쯤 됐을 때였어요. 전광판에 속도가 표시됐습니다. 시속 300km. 마르쿠스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빠르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AVE도 이 정도 속도는 냅니다. 놀랄 건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좌석 테이블에 물컵을 올려놓았어요. 물을 따랐죠. 물결이 잃지 않았습니다. 잔잔했어요. AVE에서는 물이 흔들려요. 약간이지만 확실히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죠. 엘레나, 저거 봐. 마르쿠스가 제 컵을 가리켰습니다. 그도 알아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궤도 상태가 완벽해요. 이 정도 안정감은 선로 유지 보수가 철저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관리해야 하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요. 터널에 들어갔습니다. 산을 통과하는 거였어요. 긴 터널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신호를 확인했어요. 오지가 터졌습니다. 끊김도 없었어요. 저는 인터넷을 켜봤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버퍼링 없이 재생됐어요. 터널 안에서도 오지가 돼요. 마르쿠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자기 폰을 확인했어요. 정말이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저는 설명했습니다. 터널 전체에 중계기를 설치한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 들죠. 마르쿠스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터널에서 잠깐 끊겨도 되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승객 편애 때문이죠. 잠깐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어요. 초록색 숲이었죠.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개발 흔적이 없었습니다. 고속철도가 지나가는데 주변이 온전했어요. 나무를 베지 않았죠. 저는 놀랐습니다. 마르쿠스, 저 산 좀 봐요. 그가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산? 그냥 산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속철도 주변인데 저렇게 보존돼 있어요. 유럽은 다르잖아요. 맞았습니다. 유럽 고속철도 주변은 개발이 많아요. 공장, 창고,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죠. 효율을 위해서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산이 계속 이어졌어요. 강도 보였죠. 물이 맑았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강변이 깨끗했어요. 쓰레기도 없었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개발과 자연을 동시에 가져가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개발하면 자연이 파괴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열차는 여전히 시속 300km로 달리고 있었어요. 흔들림은 없었죠. 소음도 적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작업을 좀 하려고요. 와이파이를 연결했어요. 무료였습니다. 속도도 빨랐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창밖을 보게 됐죠. 지나가는 풍경이 아름다웠거든요.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눈이었어요. 초록색 벼가 자라고 있었죠. 농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통 가옥도 보였어요. 기와지붕이었죠. 이 나라는 뿌리를 지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빠르게 발전했지만 전통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고 있었죠. 마르쿠스가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깨우지 않았어요. 혼자 생각에 잠겼죠. 사흘 전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한국은 우리가 도와줘야 할 수준입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죠. 열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에 거의 다 온 거예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신경주역에 도착합니다.
저는 마르쿠스를 깨웠어요. 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죠. 벌써 도착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정확히 2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경주까지 280km를 2시간 만에 온 거죠. 열차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내렸어요. 플랫폼에 섰죠.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보다 조용했어요. 역사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호텔이요. 경주 힐튼.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경주가 보였어요. 고즈넉한 도시였죠. 건물이 높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넓었어요. 저기 고분이 보이죠? 기사님이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둥근 언덕 같은 게 보였죠. 신라시대 무덤이에요. 1500년 됐죠. 저는 놀랐습니다. 1500년이요? 도시 한가운데 그런 유적이 있다니요. 왜 옮기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사님이 웃었어요. 옮겨요? 이게 우리 역사인데. 여기 있어야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럽도 유적이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 박물관이나 보호구역 안에 있죠. 도시와 분리돼 있어요. 그런데 경주는 달랐습니다. 역사가 일상 속에 살아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창문을 열었죠. 경주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KTX 안에서 본 풍경이 떠올랐어요. 보존된 산, 맑은 강, 초록 들판, 기와집. 이 나라는 빠르게 달리면서도 뿌리를 잊지 않는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라는 걸요. 아침 8시에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APC 정상회의 현장을 둘러봐야 했어요. 교통 통제 시스템을 평가하는 게 제 임무였죠. 마르쿠스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오늘 일정이 빡빡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회의장, 주요 도로, 경찰 통제 지점까지 봐야 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회의장으로 향했죠. 차가 시내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고분이 보였어요. 도로 옆에 있었죠. 둥근 언덕 같은 무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저게 다 무덤이에요?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기사님이 대답했어요. 네. 신라 왕릉이죠. 1500년 됐어요. 저는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고분 너머로 현대식 건물이 보였어요. 은행, 카페, 편의점이었죠. 오래된 것과 새 것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역사가 박물관 속이 아니라 도시 안에 살아있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도 역사가 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죠.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경주는 달랐습니다. 역사가 숨쉬고 있었어요.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백 컨벤션 센터였어요.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유리와 강철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붕 모양이 독특했어요. 기와 모양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마르쿠스가 고개를 들어봤어요. 진짜네. 전통 양식을 섞었구나.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이유평가단 신분증을 보여줬죠. 안내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통 통제 시스템을 보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내원이 우리를 2층으로 데려갔어요. 통제실이었죠. 화면이 가득했습니다. 경주 전체 도로가 보였어요. CCTV 영상이었죠. 실시간으로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상회의 기간 동안 주요 도로를 통제합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저는 화면을 봤죠. 도심이 마비되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정상회의 열렸을 때 그랬거든요. 도심 전체가 막혔어요. 시민들이 불편해했죠.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부 구간만 통제해요. 우회 도로를 열어뒀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정상회의인데 시민 불편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안전은요?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웃었어요. 안전과 편의 둘 다 지킵니다. 그게 우리 목표예요. 우리는 통제실을 나왔습니다. 다시 택시를 탔어요. 주요 도로를 둘러보기로 했죠. 차가 시내를 지나갔습니다.
통제 구간이었는데 막히지 않았어요. 우회도로가 잘 설계돼 있었죠. 표지판도 명확했습니다. 신호체계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 기간 동안 신호를 조정했대요. AI가 교통량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AI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을 만들려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해요. 단 며칠을 위해서요? 비용이 많이 들었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웃었어요. 나라 체면이 걸린 일인데 아낄 때가 아니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체면이라고요? 아니었어요. 이건 철학이었습니다. 시민과 방문객 모두를 배려하는 철학이었죠. 오후 2시쯤 점심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어요. 한정식집이었죠. 반찬이 10가지도 넘게 나왔습니다. 이게 다 공짜예요? 마르쿠스가 놀라며 물었어요. 주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본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간 맛이었죠. 계산을 했어요.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첨성대로 가기로 했어요. 천문대라고 했죠. 택시 기사님이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걸어서 10분쯤 갔어요. 첨성대가 나타났습니다. 돌로 쌓은 탑이었어요. 높이는 9m 정도였죠.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1400년 전 건물이에요. 안내판에 써 있었습니다. 저는 탑을 올려다봤어요. 돌들이 정교하게 쌓여 있었죠. 시멘트도 없이요. 1400년 전에 이걸 만들었다고? 마르쿠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1400년 전이면 유럽은 중세였죠. 그때 이 나라는 천문대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에 안내문이 있었어요.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별을 관측해 농사와 국가 운영에 활용했죠. 저는 탑을 다시 봤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하늘을 보던 나라였어요. 과학을 중시하던 나라였죠. 마르쿠스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엘레나,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1400년 전부터 하늘을 보던 나라를 나는 도우려 들었지. 그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심과 공존하는 고분, 시민을 배려하는 교통통제, 1400년 된 천문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죠. 뭘 쓸 수 있을까요? 이 도시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기술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철학이 있었어요. 역사를 지키면서 미래로 가는 철학이었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어요. 별이 보였죠?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1400년 전에도 누군가 이 하늘을 봤겠죠. 첨성대에서요. 그리고 지금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역사와 현재가 이어져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경주는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서 현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도시의 힘이었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죠. 경주는 도시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르다. 역사 보존과 현대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다. 문장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슴이 뜨거웠어요.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평가를 마무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제가 평가할 자격이 없다는 걸요.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APC 폐막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거든요. 마르쿠스와 함께 회의장으로 갔습니다. 폐막식에 참관하기로 했어요. 각국 정상들이 모였죠. 한국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연결, 혁신, 번영.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아갈 방향입니다. 저는 그 세 단어를 노트에 적었어요. 연결, 혁신, 번영. 단순한 단어들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본 모든 게 그 세 단어로 설명됐어요. 공항에서 도심까지 연결된 교통,
끊임없이 혁신하는 시스템, 그리고 시민 모두가 누리는 번영이었죠. 폐막식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회의장을 나왔어요. 오후 3시였죠. 비행기는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시간이 남았어요. 어디 갈까요?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첨성대요. 다시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죠. 택시를 탔습니다. 첨성대로 향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죠. 오후 5시쯤 도착했습니다. 1시간 뒤에 다시 올게요.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첨성대 앞에 섰습니다. 돌탑이 저녁 햇살을 받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조용했습니다.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첨성대를 바라봤어요. 1400년 전 건물이었죠. 1400년 전부터 하늘을 보던 나라. 그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회의실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우리가 도와줘야 할 수준입니다. 제가 한 말이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저는 12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했죠. 데이터를 믿었어요. 숫자를 믿었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르쳐줄 게 많은 나라였죠. 시스템을 만드는 철학, 시민을 배려하는 마음, 역사를 지키는 지혜까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요. 저도 놀랐어요. 왜 우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오만함이 부끄러웠어요. 보려고 하지 않았던 제 태도가 창피했죠. 괜찮으세요?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젊은 여자였죠.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옆에 앉았어요. 외국인이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스페인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와, 스페인. 가보고 싶은 나라예요. 축구 좋아하거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한국도 좋은 나라네요. 그녀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부족한 게 많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봤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여행 잘하고 가세요. 그녀는 일어나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해가 졌습니다. 첨성대에 불이 켜졌어요. 조명이 탑을 비췄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보고서 작성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가 필요해요. 보내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뭘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마르쿠스가 돌아왔습니다. 택시가 와 있었어요. 가요, 엘레나. 저는 일어났습니다. 첨성대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작별 인사를 하는 기분이었죠. 고마워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운지 몰랐어요. 그냥 고마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이었죠. 밤 10시쯤 됐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경주의 밤이 보였어요. 조용했죠? 별이 많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를로스였어요. 제 후배죠. 엘레나, 평가 어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카를로스, 내가 맞았어. 네. 한국말이야. 내가 회의에서 참고하자고 했잖아. 내 말이 맞았어. 카를로스가 놀란 것 같았어요. 정말요? 엘레나가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나 오만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었어요. 저 멀리 첨성대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착각이었죠. 여기서는 안 보여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보였습니다. 1400년 동안 서 있던 탑이요. 나는 오만했어, 무지했고.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내일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요? 보고서를 써야겠죠. 하지만 예전처럼 쓸 순 없었어요. 솔직하게 써야 했습니다. 한국이 앞서 있다고요.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아침이 왔습니다. 7시에 로비로 내려갔어요. 마르쿠스가 기다리고 있었죠. 출발해요. KTX를 탔어요. 서울역까지 2시간이었죠. 열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초록산, 맑은 강, 작은 마을들이요. 다시 올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았어요. 게이트로 향했죠. 그때였어요. 한국 시민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도움 필요하세요? 영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는 웃으며 떠났습니다. 작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뭉클했죠. 기술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선진국이구나.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비행기가 떴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이 보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고마웠어요, 한국.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돌아가서 바꾸겠다고요. 마드리드를 바꾸겠다고요. 한국에게 배운 걸 실천하겠다고요. 비행기가 마드리드에 착륙했습니다. 14시간 만이었어요. 집에 가자마자 샤워를 하고 침대에 쓰러졌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계속 떠올랐어요. 10초 만에 끝난 입국, 3분 후에 온 버스, 스크린도어, 신호를 지키던 사람들, 첨성대요. 저는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죠. 뭘 쓸 수 있을까요? 12년 경력을 부정하는 내용을 써야 하는데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통 시스템 평가 보고서. 작성자 엘레나 로페스. 멈췄어요. 심호흡을 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틀렸다. 한국은 우리가 도와줘야 할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다. 문장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지 않았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새벽까지 썼습니다. 보고서는 30페이지가 됐어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 느낀 모든 것을 담았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팀장과 동료들이 앉아 있었죠.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첫 장을 띄웠어요. 한국에게 배우다라는 제목이었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웃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공항 입국 시간은 평균 10분입니다. 우리는 40분이에요. 한국의 버스 정시 운행률은 99%입니다. 우리는 70%도 안 돼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래프를 띄웠죠.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앞섰어요.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엘레나, 숫자만 보면 안 돼. 문화가 다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문화가 달라요. 한국은 신뢰를 만드는 문화예요. 시스템이 약속을 지키니까 시민도 규칙을 지키죠. 우리는 반대예요. 시스템을 못 믿으니까 시민도 안 지키는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진이었어요. 100% 설치입니다. 우리는 30%도 안 돼요. 예산 문제라고 하죠. 하지만 이건 우선순위 문제예요. 한국은 사고 예방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사고 대응을 선택했고요. 카를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불편한 표정이었죠. 팀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저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마드리드 도시혁신 청사진 한국 모델. 숨을 들이쉬었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제안합니다. 첫째, 주요 지하철역 3곳에 스크린도어를 시범 설치하세요. 둘째, 버스 정시 운행 시스템을 도입하세요. GPS 추적과 신호 연동으로요. 셋째,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를 확대하세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비웃었어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저는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많이 들죠. 하지만 안 하면 우리는 뒤처져요. 이미 뒤처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은 편리함이 아니라 신뢰를 설계한 나라입니다. 시스템이 약속을 지키니까 시민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시작만 하면요.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엘레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실이 이거예요. 우리가 안 바뀌면 도시가 죽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카를로스만 남았죠. 엘레나, 멋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받아들여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했잖아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제 제안은 묻힌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엘레나, 시의회에서 예산 승인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3개역에 스크린도어 설치한다. 내가 책임자야. 가슴이 뛰었습니다. 떨렸어요. 해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소력, 그란비아역, 카야오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됐어요. 시민들이 좋아했죠. 사고율이 줄었습니다. 버스 정시 시스템도 일부 노선에 도입됐어요. 정확도가 올라갔죠. 불평이 줄었습니다. 저는 매일 지하철을 탔습니다. 스크린도어를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한국이 떠올랐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력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스페인 사람이 스크린도어를 사진 찍고 있었죠. 멋지죠?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웃었어요. 네, 한국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 가보셨어요? 네, 작년에요. 거기서 이거 보고 감동했거든요. 그런데 마드리드에도 생겼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도 배우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고 있어요. 열차가 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터널이 지나갔어요.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앞에는 빛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처럼요. 시간이 걸려도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죠. 다음 제한전 노선 버스 정시 시스템, 지하철 전역 다국어 안내, 교통신호 AI 시스템.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베란다에 섰어요. 마드리드의 야경이 보였죠. 언젠가 이 도시도 바뀔 거예요. 신뢰받는 시스템을 가진 도시가 되겠죠. 그 시작은 한국에서 온 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은 저였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경주에서 봤던 그 별들이요. 고마워요, 한국.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계속 바꿔나가겠다고요. 한국처럼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